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이틀 더 지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들도 받아줬고요. 여론을 좀 의식한 행보인가요? 홍익표 대표님? 예, 뭐 제가 한번 전에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보수 쪽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한 게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양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절차적으로도 어떤 논란거리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충분한 변론 기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배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 기일은 잡았는데 추후에 더 잡을지는 아마 이번 정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2회 정도 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차 기일까지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12상 비상계엄 이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정인 신문을 마쳤죠. 그걸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왜? 일국의 대통령직을 파면을 해야 되느냐 마냐 그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현재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또 변호인 측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헌재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자신들이 요구한 이제 또 다른 증인들만 하더라도 30명이잖아요. 30여 명 중에 이제 몇 분만 다시 이제 최종 헌재가 판단해서 평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힌 게 이제 9차, 10차 변론기일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핵심 또 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조태용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각종관 조지호 경찰청장 네. 이렇게 되죠. 이분들이 이제 핵심인데 지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나름 자신들이 보는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이걸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 선관위의 장악 시도가 있었는가. 네. 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계엄 선포와 함께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을 계속 지금 8차까지 이렇게 변론기를 내서 핵심 증인들로부터 이제 헌재에서의 이제 정언을 본인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일궜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차, 10차까지는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그런 강경한 주장들을 일정 부분 헌재가 수용한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마치고 나면 이제 최종 이제 쉽게 말하면 변론 기일을 정해서 이제 대통령과 또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이제 하는 날짜가 잡히면은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된다고 보겠죠. 두 분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군요.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3일 만에 다시 증인으로 받아줬어요. 이 부분이 헌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증인 신청에 대해서 변호인 측의 요구를 너무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평의를 통해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소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가로 된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홍장원 전 네. 1차장,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인데
그다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100% 유리한 증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반반쯤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금까지 그 입장을 들어보면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진술해왔거든요.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죠. 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뭐 탄핵이 29차례고 단독 입법에 뭐 예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정상적인 국정이 어려웠다 이런 주장은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반반 네 이제 네. 뭐 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아마 지난번 이 조태용 그 국정원장 증언을 갖고 지금 메모의 신빙성 이 문제 네.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수방사 그 대령이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명단이라는 게 홍장원 차장 혼자 가공이 그 메모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동일한 명단을 갖고 있었고요. 최소한 우원식 의장, 한동훈, 이재명 두 양당 대표가 포함된 명단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메모 자체는 도리어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장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 어떤 정확성의 문제 있을 제기 그 어떤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메모 자체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 그 증거로서의 그 인정은 네.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조조 경찰청장은 신병을 이유로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아마 핵심은 국회 봉쇄하고 의원 체포와 관련돼서 경찰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이 그날 당일 그 쪽지를 준 게 어떤 내용이냐를 갖고 한번 논쟁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조조 경찰청장도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대통령한테 100%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 대표님도 지금 이제 쟁점을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을 한 증인들이거든요. 예. 그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측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렇게 네. 봅니다. 이분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또 국회에서 이제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또 이제 뭐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과 또 국회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또 출석해서 또 대국민 앞에 답변한 네. 내용.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제가 아까 이제 헌재가 마지막 구분 등선을 놓고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계엄 절차의 위법성을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국방부 당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그런 계엄 건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 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사실 굳이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뭐하고 민주당의 해박한 뭐 법률가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뭐 그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웠을 문제인데 이걸 본인이 자진해서 그 이야기를 한 상황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자신의 입장이 명확하게 섰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당시 또 이제 이 계엄 절차의 그런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예. 이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에요. 국회 측에서 그런 질문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헌재에 와서 이제 뭐 만일 국회 뭐 민주당의 뭐 3분의 이 야권 의원들이 네. 정치적으로 부담 가서 뭐 그렇게 한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국회에서 한 정언 내용이 이런 그걸 번복하면 또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대목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홍장원 뭐 전 국정원 1차장 입장은 이건 뭐 이 사람은 초지일관이고 되려 지금 뭐 핵심 내용인 정치인 체포 지시의 가장 시발점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방첩사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뭐 여러 갈래로 이제 이렇게 체포 관련한 내용이 이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번이나 메모지 형태가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이걸 이제 지적도 해냈고 또 그 이후에 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인철을 통해서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일정 부분 내용이 확산돼 있죠. 이 부분은 다시 헌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도 이분도 지금 이제 입장이 별로 네. 변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이제 헌재에서의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정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뭐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어떤 과정도 또 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표 대표님?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1차적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경우죠. 헌법재판소가 뭐 예를 들면 저 권한대행에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이대로 임명되지 않은 걸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그 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될 경우에는 아마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강제권 없어요. 예를 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모든 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공공기관들이 다들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 그 직무유기 그 직권남용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약간의 시간을 끌되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임명 시점이 그 대통령 탄핵 전일까 후일까는 네, 그게 관심이죠. 네, 이제. 그거는 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저는 이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한대행 입장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지 않고 뭐 내부적으로 그러면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제처 관련 부처 법제처 등이나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명 절차 문제를 좀 하는 식으로 시간 끌기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때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방송에서 홍표 원내대표와 또 제가 네네.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홍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마은혁 전판관 이 내정자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또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홍표 대표는 마은혁 이 재판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헌재 심판 이후에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얘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예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마은혁 이 재판관 내정자를 갖다 이걸 좀 본인의 어떤 사태를 뭐 좀 수용해 뭐 입장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분은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 예간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그 합의는 대부분의 추천을 따른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에서 이렇게 헌재 재판관 내정자를 추천하면 그걸 여야가 수용하면은 그걸 이제 지금 최상목 대대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구인 체제가 완성돼서 진작에 이게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가장 여러 가지 핵심 기사 내용 중에 모 언론사에서 이걸 심층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임명 네. 문제가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심층 기사가 그 여러 기사들하고 함께 다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시기에 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은 그 기사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에 만일 합류를 해버린다면은 네. 이전에 진행한 그런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가 있어요. 갱신 절차. 그렇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지금까지 변론기일 절차 8차, 9차, 10차까지도 앞으로 다 할 건데 여기까지 이게 진행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고 네. 조서도 한번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에 참여할 수 있나? 이러면
헌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진행한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면은 이게 4월 초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엄청난 지금 자충수로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헌재 재판관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중심에 서는 인물 아닙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이제 정치적 그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는 문제는 사실 그건 제가 작년 네, 연말에 네. 그 이동수. 한독수 권한대행 그 당시에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렇죠. 정치적 해법을 찾기 시기를 놓쳤고 이미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네. 그 모든 절차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야 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판결이 나느냐가 이제 그거고 그 판결을 아마 권한대행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임명 시점의 문제만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저 그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리하냐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론갱신 절차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반드시 그걸 요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저쪽에서 그 일관되게 지금 하는 저 법정의 전술이 본안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 문제. 절차적 문제를 계속 기술적인 네. 문제를 갖고 지금 시비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재판관이 충원되면 그 재판관을 포함한 9명이 다시 충분하게 모든 심리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거고 그게 안 지켜지면 뭐 절차적 문제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당들의 입장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시점에서 그 헌법재판관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는 꼭 좋을까 하는 문제가 좀 딜레마가 되는 거죠. 네. 원시 국회의장인 요청에 있어. 네. 그러니까 권한 제인 심판이에요. 왜 국회의 권한을 갖다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걸 갖다 임명을 하지 않고 왜 이걸 보류하고 있느냐.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헌재가 심판해달라는 거였거든. 그렇게 지금까지 그 미임명 변론 절차를 끝나고 이제 선고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낼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도 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 근래 보니까 민주당 입장이 또 조용해졌어요. 마은혁 후보자 왜 임명 안 하냐고 지금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한테 정치적 압박 안 그러면 당신 탄핵할 거야. 이 소리 가지고 요 근래 며칠 상간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꼬인 게 원래는 바로 임명 그때 처음에 그 선거 일자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연기되면서 헌법재판소도 약간 스텝이 엉킨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을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 그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요. 네. 네. 그 등등의 방법을 찾아야죠. 네. 탄핵 찬반 집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광주 집회 그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5.1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5.18 광장은 아니었어요. 그 금남로인데 금남로도 사실 상징적 의미가 큰 곳이기 때문에 이 광주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대표님부터. 그래도 뭐 큰 충돌 없이 그 이제 광주에서 그날 공교롭게 탄핵을 또 반대하는 큰 집회와 또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양 집회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4천 명의 이제 경찰 그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충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는데 다행히 조그만한 경미한 사고 없이 그냥 양쪽 집회가 다 평화롭게 잘 맞춰졌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민주주의 수준이 그래도 상당히 성숙해져 있고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 강주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고 물론 종교단체 한 종교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집회지만은 그건 정치적인 집회로 보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런 집회 하지 말아달라고 광주시장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광주시장도 반대하고 또 광주 시민들의 정서도 이건 맞지 않다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무려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경찰 추산이지만은 집회가 참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시선과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사실상 5.18 민주화의 상징인 강주 빛고을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낼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참 요 근래 세태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네. 좀 이재명 대표는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악마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성지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강주 시민들이 이 지금 아무리 종교 단체 집회였지만은 사실상 정치 집회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강주를 모욕하고 또 강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아무리 막 그냥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박지원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류해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 시민들 아주 평정심 잘 유지했고요. 또 이 지금 현재 집회에서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집회 이후에 조그마한 강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해모스런 또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한민국 역시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해서 시민의식이 이런 정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헌법적 판단 법관들의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서 앞으로 9차 10차 최종 변론까지 하긴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비록 헌법과 법률은 입에 댔지만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할지 아니다 이거는 중차다 그래가지고 뭐 파면하는 게 맞다 하는 이거는 올곧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겨야 되는 문제예요. 홍 대표님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우 집회다 뭐 이렇게 좀 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주가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어요. 이번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이제 그 아스팔트 우파가 약간 분화되고 있죠. 네.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 계열의 한 집회가 있고 여긴 지금 또 다른 저 부산의 한 목사가 중심이 돼서 세이브 코리아로 지금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광훈 목사보다는 조금 더 그 온건한 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뭐 그 막말도 좀 자제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스팔트 우파가 좀 분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광주 대한민국 그 전역이 우리 헌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광주 아니라 어디서든 그 신고된 집회는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또 다른 정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광주라는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시민들의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또 진짜 뭐 좀 친인척으로 좀 가면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으신 분이 네. 다들 연관돼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서 네. 굳이 이런 집회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고 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상가집 앞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된다.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에서 시작돼 가지고 네. 이제 세이브 코리아의 이런 종교 단체 이제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정말 호남 지역 강주만
광주든 어디든 호남 지역에 어느 한 군도 하지 않고 이걸 갖다 말 패스해가지고 해버려 보세요. 네. 이거야말로 국민적 이해감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 그럼 뭐 호남 전체가 오히려 지역주의가 윤석열 되겠네요. 네.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그런 탄핵을 다 찬성하는 게 호남의 분위기고 호남 주민들의 인식인가 이렇게 곡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버커리라는 종교 단체가 나름 자신들이 그런 집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가미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됐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홍표 대표님? 아직 정확하게 뭐가 뭐 수사나 이런 게 안 나와서 뭐라고 말은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상당하게 연관돼 있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이나 또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 그 계엄령을 했을까요? 물어보면 그분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식의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준비도 뭐 아주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합당한 어떤 그런 어떤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건이 자꾸 이제 그 잠복해 있다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김봉식 서울청장이 네. 지극히 가정적인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가정사라는 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특히 부친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사라고 해야 그 자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그 김건희 여사 그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돼서 어떤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계엄에 영향을 줬을까? 도이치모터스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한두 번의 그 1, 2년의 된 문제도 아니고 이거 갖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물론 뭐 도이치모터스 건도 있겠지만 김건희 특검이 그때 의결이 네. 좀 간당간당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 등등의 문제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폭로되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가정사와 관련된 거라면 매우 정말 이거는 그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비상계엄했다는 걸 사실성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파장 김성태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요 근래 왜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불씨를 갖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할할 타오르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쉬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 더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그 명태균 특검법의 파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 파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왜 이걸 불을 할할 타오르게 다시 이제 불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내일이죠.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예. 제1소위원을 열어가지고 이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하는 거예요. 네. 이걸 시작으로 이제 27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일 날 이미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 전체에서 이 상정돼 가지고 지금 법안 소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절차 과정만 남은 거고요. 네. 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번 20일 헌재 이제 10차 변론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헌재가 변론기를 더 이상 확대 생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 주 정도 이제 뭐 양측의 최종 변론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선고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초중순 늦어도 올 뭐 20일 전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선 준비 이제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뭐 거의 일극 체제에 통해서 물론 뭐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독식이 아니라는 정도의 이제 좀 분위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해주지만은 절대 이재명 대표의 저는 기존 체제는 어떤 경우든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제 정당 자체가 민주당 대선 캠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만일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통해서 각급 선거에도 개입하고 또 국민의힘 집권당을 이렇게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건폰에 담겨 있는 또 오세훈 또 홍준표 있는 국힘의 대선 주자들 이걸로 기스 낼 수 있잖아요. 아, 제가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특검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조기 대선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대표님.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보기에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뭐 정치권에서 그 논란이 되거나 정책 입장을 낼 때는 여러 가지 실익도 따지고 공익도 있지만 그 정당의 그 어떤 그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따지니까요. 우선 이제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그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그 공천 과정이 그 정말 공당으로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떤 그 사적으로 그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 지금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 여권의, 오세훈 시장 등등해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 정도 빼놓고 두 사람 빼놓고 다 연루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언급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예, 계속 언급이 되겠죠. 그게 그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실익은 거두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발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9%인 것 같고요. 아하.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거부권되고 재의결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실익은 없습니다. 실익은 없지만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숨기고 싶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는 남겨놓는 정책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전략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요. 명태균 특검법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 의결 정수를 가지고 이건 언제든지 뭐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정도로 이제 헌재가 최종 변론 네네네. 변론 기일을 잡았죠. 이런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 일정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특검이 네? 대선을 염두에 둔 특검이 아닐 수가 없다. 검찰 책임도 커요. 검찰이 너무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1차적인 건. 그러니까 특검 논란을 자초한 거고 지금 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들 전부 다 관련 없으니까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론되고 있고 뭔가 연루돼 있는 것처럼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해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실제로 억울함인지 연루돼 있는지 또는 억울한 건지 이거를 밝혀지지 못하니까 이런 정치적 논쟁을 더 확산시킨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실용주의 내세우고 잘사니즘 뭐 이런 비전도 발표하고 했는데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거 보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거 원점으로 좀 회귀하는 것 같고요.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다시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게 좀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나요? 저기 주말에 상속세법 개정하겠다. 네. 다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본인의 리스크가 흔히 말하는 기본사회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물론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팬덤에서는 절대적인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또 많은 보수나 또 중도 이런 무당층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자클리게 돼 가지고는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사회 저변에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영역의 어떤 러브콜을 보낸다기보다는 중도 무당층에게 소구력을 가지기 위한 어떤 자신의 그런 실용주의, 실사구시적 그런 실용주의적 이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지원금도 이번에 이제 말 추경에서 굳이 그것 때문에 말 추경이 안 된다면 그것도 포기할 자기가 생각도 있다. 그러다가 그렇죠. 또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갔다가 제가 이제 요 대목을 바로 진행한 건데. 그럼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작년부터 요구를 해왔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아닌 말로 가져가든지 이걸 바꿀 수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불과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 해놓고 다시 아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벌써 이 기업들하고 이제 자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유연성 부분도 일정 부분 자기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법의 가장 핵심 내용인 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은 제가 이제 민주당 당시 합의를 한 건데 그 후속적인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AI 프로그램 개발, 계절적 산업 수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52시간을 적용 총시간 범위 내에서는 탄력 근로 내지는 여러 가지 근로 행태를 통해 가지고 노동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로 했었어요. 그걸 민주당이 그 이후에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그 기업 간담회에서는 실컷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큰 변화된 모습 보여줬지만 당장 정책위장부터 반대하고 또 자신의 지청 양대 노총에서부터 반발하니까 그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속법
개정 이 내용도 법이 개정돼 봐야 하는 거고 이걸 그 상소법 이 상수서 개편을 갖다 이렇게 내면서도 또 여기에 또 갈라치기가 있어. 전 국민 뭐 아닌 말로 상속 한도를 전체적으로 다 뭐 18억까지 이렇게 네네. 높여서 적용한 게 일본은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갈라치기가 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없죠. 홍익표 대표님.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그 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주 52시간 문제가 마치 일반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 오해가 있었거든요. 이건 그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그래서 대략 연봉이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에요. 고소득 연봉제. 예, 그러니까 한 10만 불 미국 같은 경우, 일본도 1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우리 이 법에서도 1억 5천만 원 이상. 네. 예,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그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들어온 신입 사원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관리직 이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게 이런 걸로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특별법보다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이걸 한번 열어놓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주당이 이런 걸 관철시킬 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도는 그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보자 하고 노조 쪽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쉬워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우클릭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사실 뭐 적절치 않고 이재명 대표는 난 제자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도나 약간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가. 지금 뭐냐면 상속세도 벌써 이재명 대표가 먼저 참전을 해버렸는데 그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안 하겠다고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근데 이게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 원은 예산안에 추경에 넣은 거는 여당이랑 협상할 때 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 입장이 바뀐 것처럼 그 일반인들한테 네. 오해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이 대표는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결론에 내야 돼요. 결론에 들어와서 논란이 되면 그럼 우리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라고 입장을 내서 그 어떤 그 논쟁을 마무리하는 입장을 해줘야 훨씬 더 좋다. 그래야만 사실 중도층이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중도층은 정책이 우클릭했냐 좌클릭했냐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과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에게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저는 아쉬운 거는 이게 과정 관리를 잘못하면서 괜히 공격의 빌미만 준 거 아니냐. 지금 모든 언론이 사설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 바꾸기 했다. 네. 뭐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돼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시점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거는 양보하겠다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뭔가 일을 해결하는 지도자 그리고 뭔가 결론을 내는 어떤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게 훨씬 더 유효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 같은 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에 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곤혹스러울 건데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든 내는 그 대처나 또 뭐 대응 방식이 임기응변이라든지 일희일비하는 그런 정치에 능숙한 참모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참모 스태프들의 그런 뭐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우클릭을 통하고 심지어 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이렇게 좀 쉐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포장할지 하지만은 이게 이제 가정의 디테일에는 사실상 디테일에 먼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벌써 당내에서 봐요. 그 미생지원금도 벌써 이미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죠. 다 그런 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